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오늘 1부에서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트윗 글을 국회대 맹세, 국제시장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트윗 멘션을 인용을 했었습니다만, 역사학자들은 정말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데 있어갖고 남들과는 다른 시야를, 다른 감회를 보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두 명의 진행자와 함께 라디오 100년 전쟁을 계속 진행해 주신 박한용 선생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정말 안녕하신 겁니까? 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는 안녕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왕식으로 얘기하면 민영합니다. 민영하다. 미영. 그게 뭡니까? 안녕하지 못하다. 그렇군요. 알미자, 안녕할 영자. 미생의 그 미자랑 같은 거군요. 네, 미생해서 민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려면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분량도 많고 그래서 네네. 곧바로 넘어갑니다만, 한 해 결산 같은 경우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요. 예. 지난주에 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왜 현재가 그런 판단을 했는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그러면서 친일 판사, 부자 판사, 친일 법조인 민병석과 민복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두 분 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다 끝내버려야죠. 일단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실래요? 네, 워낙 친일 행적이 많다 보니까 민복기의 아버지 민병석 친일 행적이 다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요약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능 핵심 요약 정리. 핵심 요약 정리. 밑줄 쫙 긋고요. 네. 자, 일단 민병석은 1910년 이전에 크게 볼 때 그의 활동 영역은 국내부 대신 또는 시종원 경 이런 식으로 주로 황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책에 있었다. 네. 그러면서 바로 이런 대한제국 황실과 일본의 네트워크 담당했다. 이 네트워크 담당이 에이전시로 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큰 행적 중에서는. 네.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친일 행적은 1907년 이후에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싹수는 다 있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 보게 되면, 이또가 조선의 유림을 해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동학회. 네. 또는 뭐냐면, 대만이나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했던 동양협회, 이런 쪽에 관계를 했었어요. 만들거나 돈을 내거나. 또 이또가 1909년에 죽자니까 이또 추도에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1910년에 결정적으로 매국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바로 1910년 6월 달에 한국 경찰 사무 위탁에 관한 사무 각서란 게 있습니다. 즉, 네. 경찰 업무를 일본에게 넘긴다는 것이죠. 네네. 바로 이때 뭐냐면 경찰국 2항에 앞장 도장을 찍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두 달 뒤에는 바로 국내부 대신으로서 어전회의에서 바로 경술 국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고 이런 것이 친일 행적이고 그다음에 인증샷 친일 행적이 있다 그랬죠. 네네. 예, 바로 우리가 귀족 자기 자작을 받고 돈을 받는 은사금을 수령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후에는 주로 조선 귀족이 되니까 조선 귀족회를 자주우지합니다. 네. 이 조선 귀족회를 매개로 해서 뭐냐면 친일 활동뿐만 아니라 귀족회를 매개로 한 수익 사업, 이권 활동에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왕실과 가까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왕직 장관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동민회라는 친일 단체가 있습니다. 동민회, 네, 네, 내선 융화 단체. 네, 그렇죠. 그래서 1926년부터 1930년대까지 바로 내선 융화 단체인 동민회의 고문으로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맞습니다. 전 숨가쁘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약을 하자 그러면 지금 지금으로 따지면은
청와대 비서실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그렇죠. 비서실. 고시에 붙어갖고는 비서실이 주로 요직을 거치면서 나라를 합병시키는데 다른 나라에 파는데 일조를 하고 다 팔아먹은 다음에는 돈을 많이 받고 또 팔아먹힌 나라, 예, 그 나라의 주요 그 임사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거기에 그 식민부 예, 총독부 근처에서 이렇게 어른어른거리면서 그렇죠. 예. 옛날에 모시던 사람 왕을 대통령 를 모시면서 뭐라 해야 되나 명목적인 자리, 명목상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예. 네, 뭐 이게 좀 비유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예, 계속 양지만 찾아다녔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네. 근데 이 친일 인명사전에 조선 귀족회나 이황직 같은 곳에서 계속 추문을 몰고 다닌다라는 뭐 그런 게 이게 우리 있습니다만. 친일을 연구하다 보면 보통 국사 교과서에서 안 다룬 영역의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친일 연구가 없다 보니까. 예. 이 아까 조선 귀족회나 이황직이 지난주에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예, 근데 1927년에 그러니까 이 동민회 가입한 다음에 이황직 장관 민영기가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이게 또 이권이에요. 네. 이걸 놓고서 조선 총독부에 막후 교섭을 한 게 뽀롱이 나요, 요즘 말로. 이황직 장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시왕조. 멸망한? 이시왕조. 그러니까 즉, 그 조선 왕조의 그 종친들을 관리하고. 그렇죠. 예, 그런 곳에 이제 하나의 그걸 부서로 뒀는데. 그치, 거기 장관이란 그렇죠. 거군요. 예. 네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것도 해먹겠다고. 사실 때 친일파 조선귀족들이 이거 해려고 서로 이권 쟁탈전을 벌여요. 그래서 그게 심심찮게 가십에 올랐어요. 그렇군요. 이전 투구라는 게 바로 복마전이나 뭐 이전 투구 이런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복마전은 좀 그럴듯한 음모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 개보다 못한 싸움이잖아요. 아, 개싸움입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전 투구는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원래는. 아, 그렇군요. 원래는 이제 이성계가 정도전한테 팔도 사람들의 기지를 품평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이 정도전이 한경도 사람은 이전 투구라고 얘기했어요. 이때는 뭐냐면 이성계가 한경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진흙에서 개들이 열심히 맹렬하게 싸운다 할 때는 강인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진흙 니자군요. 그러니까 니전. 그러니까 진흙밭에 투구, 개가 싸운다. 예. 근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내가 개야? 자기도 한경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전 입이 잘못 나갔구나 해서 그런 말도 있지만 또 석전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강인함에서는 자갈밭, 돌밭을 경작하는 소와 같은 강인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살살 빠져나갔던 그런 용어입니다. 이야기가 빗나갔지만. 그래서 원래 이 강인함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인하다. 근데 민병석은 강인하다기보다는 좀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똥과 흙을 묻힌 지저분한 개죠. 네. 하여튼 이 지저분한 개가 바로 귀족이, 조선 귀족이에요. 네. 이름은 귀족이지만 알고 보면 개보다 못한 거죠. 개들이 화가 내죠. 그러게 말입니다. 개들은 친일 안 했습니다. 나라가 마음은 깨끗하게 자리를 털고 뭐 차마 죽으라고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초야에 묻히거나 그래야거나 아니면은 정말 신념을 갖추고 나라를 팔아먹었으면 그렇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손을 털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나라에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적어도 재물이라도 탐하지 말거나 뭐 이래야 될 텐데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친일의 본질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뭐냐면 워낙 많아가지고 생략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민병석 그다음 조선 귀족 조선 귀족 세습재산 심의회 왜냐하면 자기가 계승되잖아요. 재산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심의위원도 받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특히 주목할 게 창복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창복회의 감사를 맡아요. 1929년에. 이건 또 뭡니까? 번창할 창자 복복자예요. 예. 창경원하고 경복궁을 합친 것 같아요. 마치. 그러게요. 예. 근데 이거 뭐냐면 29년에 왔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좀 이렇게 뒷이야기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느닷없이 이 막대 먹은 놈들이 귀족이 됐잖아요. 은사금도 받고 조선 귀족이 되고. 아, 네네.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뭐 하냐면 도박 앞에랍니다. 특히 그 자제들이 습작을 한 애들이. 아, 그러니까 흥청망청하는 조선시대 양반이 아니고 이제 식민지의 그 귀족의 자규를 그러니까 자작, 남작 기껏해야 이 정도 받았겠습니다만 그 자제들이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두 가지 했는데 일단 당대 귀족과 귀족이나 은사를 받았던 그 사람들 자체가
술 도박, 아편, 담배가 아니라 이런 걸로 이제 탕진한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 자제들이 친구들이 다 너가 아버지 친일파냐 매국노 아니야 이런 속에서 좀 묘했겠죠 기분이. 스트레스. 예. 이게 뭐냐면 이 일본 사람들한테 술 먹겠잖아요. 술값 대신 집 땅 문서를 재핀다든지. 우리 아버지한테 받으라고 해요. 이런 게 있잖아요. 반항하는. 또는 파라코처럼 막 가는 탕아들. 그러니까 이 귀족 자기를 받은 자제들 중에 이렇게 타락한 인물들이 많았다는 얘기군요. 예. 네. 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조선 귀족들이 파산하게 되니까 이 조선 총독부에서 민망하잖아요. 민망하죠. 귀족이 빚쟁이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뭐냐면 조선 총독부가 250만 원. 그러니까 250억 원이에요. 엄청나네요. 예, 그리고 지금은 지금 더 크겠죠. 네. 이것들을 출자해가지고 일종의 구제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몰락한 귀족들의 상당수가 이 매월 교복을 받은 거예요. 네. 여기 이제 감사를 활동한 거죠. 이게 창복회입니다. 아하. 하여튼 우리 역사 이면이지만 이런 것도 있다. 이게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러게요. 조선들의 피땀 흘린 세금들을 조선 총독가 긁어서 누구에 줬다? 매국노들에게 준 거예요. 생활 보조금으로.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보자. 수양단이라는 데도 있는데 여기 종교단체인가요? 예, 그다음에 이 귀족을 매결한 이권 사업을 했었잖아요. 네네. 또 한편은 이른바 사회 유지장성 명사 이른바 예. 악질이지만 네. 그래서 주로 사상교화 방면 조선 총독부에 연계 사상교화단체 이쪽 방면에서 많이 또 민병생이 활동해요. 그래서 이 수양당 같은 경우에는 독계 본부가 있고 조선의 지부가 있는데 이 한마디로 하면 1930년대 그 만주사변부터 중일전쟁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국민정신작흥, 국민정신 똑바로 만들어내서 일으킨다. 네. 쉽게 정신개조죠 뭐. 정신개조. 예, 하는 작업하는 이데올로기 기구예요. 예. 여기에 예. 또 활동을 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때 모성공회라는 게 있어요. 모성공회. 모성공회. 저도 처음에 한글만 처음 봤을 때 이게 모성애가 강한 데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성은 공자 같은 성인을 사모하는 커미티, 공회는 커미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교 있죠. 아까 우리 황도 유학한 적 있죠. 네, 바로 공자의 명제의 교리를 보급하고 유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함양하기 위해서 유교를 보급한다는데 이 유교는 어떤 유교냐면 의리와 저리가 빠진 거죠. 예, 충성만을 강요하는 유교라는 그런 거군요. 예, 근데 놀랍게도 또 1931년에는 또 11월 달에는 당군 신전 봉천의 고문도예요. 당군. 이분은 참 권력욕 네. 그리고 재산, 권력욕 그리고 재산욕 이거 참 강했군요. 예, 근데 하나 놓치셨네. 예리하신 우리 손 선생님께서. 뭐가요? 당군 신전 봉천이라는 것은 우리 국조 당군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왜 이걸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자. 조선일보 방송도 이게 참가하던가요? 제 기억에 한글로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 나철이 개창한 대종교, 그러니까 당군 왕검을 시조로 모시는 교주로 모시는 그걸 했었지만 대종교를 창시했었습니다만 단군 신전 봉찬회 단군을 모신다는 거예요? 이거 조선 총독부가 관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런 데서 우리가 이상한 짓 할 때는 의심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바로 이 당군 신전을 해서 우리 국조 사상이잖아요. 이때 당군 붐이 일어나요. 아. 그런데 역으로 어떻게 되냐? 조선학 운동 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조선도 역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아. 당군 신전을 넣는데 그 옆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일본 인본. 국조대에서 같이 모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조 신전이랑 같이 옆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융합시켜 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으려고 하는. 역사의 시험부터 끌어당기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시기에 최남선의 불함 문화론이라는 게 나와요. 불함 문화론. 불함이라는 것은 불함산, 네. 불함이라는 것은 백두산이에요. 아, 네네. 백두산 문화라고 하는데 이 백두산 문화가 뭐냐면 일본 문화하고 다 같이 하나의 문화구를 얘기해요.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 그때 먼저 최남선은 뭡니까? 문화지상주의거든. 최남선이 그때 이미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불함 문화론이 나오는 시기예요. 그렇군요. 그게 뭐냐면 결국 불함 문화는 백두산 문화권이 뭐냐면 동아시아 일대의 지배 문화였다. 네.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다 할 경우에 하면서 같은 문화권이라는 게 되죠. 네. 근데 뭐죠? 최남선 같은 경우는 영토보다 문화가 더 위에 있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뭐죠? 지금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만 결국 일본 문화는 우리 문화니까.
그리고 하나의 문화 아니냐. 네. 그래서 불합 문화는 묘하게 일제 식민 지배를 문화적 우회로를 통해서 합리화시켰다는 겁니까? 가눌 수 있는 이런 것들, 예. 아. 통로로 만들어주는 거죠. 최남선이? 예, 불합 문화로. 그렇군요. 이 불합 문화. 그런 점에서 당군 신정 봉찬에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를 놓은 것들이 가는 친연성을 우리는 살짝 눈치챌 수가 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예, 천조 대신. 네, 천조 대신. 일본의 시조 여신이죠, 태양신.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각종 감투를 쓰거나 유지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마치 비서실에 사는 것처럼 꼼꼼하게 일제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친일의 결과는 돈과 권력으로 규결한다. 네. 이런 것인데 33년 현재 뭐냐면 30만 원 이상이었어요. 네. 30만 원 지금 우리 감으로 하면 안 돼. 30억 원이지만 네. 그러나 실제 실감되는 것은 3천억 원 정도로 실감하시라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예, 근데 아주 악질이에요. 그 33년 5월 달에 이 땅이 뭐냐면 논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논산이면은 벌판 좋습니다. 예, 그렇죠. 그 논산 볼에 황산 거기에서 벌이었잖아요. 뭐냐면 소작인이 30명이 있었는데 30명. 예, 이들의 소작권을 그냥 박탈해 버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지. 사유 없이. 일방주의죠. 일방해고지. 그래서 아주 악질 사회적 비난을 실패, 많이 받았어요. 악질 지주. 네. 예. 자, 이런 속에서 뭐냐면 이제 가면 갈수록 전쟁 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시 체제에 맞춘 시국 개화 활동 이른바. 네.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이제 군대 색깔이 나오겠죠. 국방 색깔이. 예, 그러니까 국방색 옷을 입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조선국방의회 연합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1934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일본의 제향군인들, 일본인들이죠. 예비역들. 네. 예비역들하고 조선인 친일파들이 같이 만든 거예요. 오. 그래서 국방을 충실히 하고 일본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걸 만든 그 조선국방의회 연합회의 고문. 주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귀족이니까. 네. 고문 이사 이런 걸 주로 맡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역시 또 유교단체인 조선유교회가 만들었던 그 기관지가 있어요. 일월시보라고. 일월시보. 예. 네.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이게 사회 원로로서 하는 짓입니다. 참 대단한 적응력이고 요즘 원로들 같죠? 예, 대단한 원로. 마당발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 원로가 아니라 사회 원흉이다. 예. 이렇게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늙은 막에 70, 80이 다 돼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1935년에 조선 총독부 시정 25주년 기념 대제적 행사예요. 네. 35년에 할 때 공직 부문 공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표창장하고 은으로 된 술자를 받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는 1937년 7월 7일 날 중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내가 그 다음에 8월 달에 뭐냐면 이제는 방위성금 내야 되겠죠. 국방헌납. 바로 이제 방위헌납 운동에 대한 국방헌납 운동이 전개되는데 그 첫 빠따 우리 네. 옛날식으로 첫 빠따 첫 번째 테이프가 바로 애국 금차회예요. 애국 금차회. 예, 근데 우리 부창부수란 게 있죠. 네네네. 그 마누라가 신경섭이란 여자예요. 예. 이 신경섭이가 바로 이 애국 금차회, 책에는 애국 금채회라고도 나오는데 채가 원래 맞지만 보통 금차로 그 당시 읽었어요. 여기에 발기인경 감사로 활동합니다. 그렇군요. 애국 금차회. 근데 일본식 한자는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애국은 아시겠고. 네. 금차란 말은 금비녀란 뜻이에요. 금비녀. 예. 그러니까 금비녀라도 뽑아갖고서는 네, 돈을 그렇죠. 바치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좀 몇 번 나왔지만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여성 친일이 뭔가를 우리가 따로 안 다뤘으니까. 네. 중일전이 발발하니까 바로 이제 국방헌납운동 해야 되잖아요. 방위성금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회에 존경받는 원로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네. 그 중에 또 전쟁에서 가장 멀리 빠져 있는 여성들이 미안해서라도 앞장서야 되겠죠. 아, 그런 이렇게 거. 되는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1937년 8월 20날 네. 윤도경 마누라 윤도경 김복수. 어디서 많이 들은 사람인데 이것도. 그 수작자죠. 윤도경. 아, 네. 윤주 집안. 네. 아주 검을 침입합니다. 네. 윤도경의 부인 김복수가 회장이 돼서 결성합니다. 네. 왜냐하면 윤도경 거의 공족에 가까우니까. 네. 왜냐하면 윤비 집안이잖아요. 아, 네. 그렇게 돼서 여기에 각종 조선 귀족 마누라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민병성 마누라 심경섭이라든지 이윤용 알죠? 이완용의 이복. 형제. 예. 그런 옛날 제1세대 친일파, 매국적 친일파 네. 마누라들과 그 다음에
새로운 새 세대 친일파 여성이 들어와요. 예. 그게 바로 김환란. 이화여대 창립자. 그렇죠. 고환경. 서울여대 창립자. 오케이. 그다음에 송금선. 이분은 모르겠어요. 덕성여대. 덕성여대. 가짜 설립자. 그렇군요. 유곽경. 이분도 뭐 하지 않았나요? 그 어디 뭐 추계예술대학교. 네네 그런 거. 하여튼 뭐 하여튼 학교 설립. 학교 이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바로 이른바 신교육을 받은 여성과 구여성과 신여성 친일파예요. 귀족과 그다음에 엘리트 여성. 당대 최고의 귀족만들하고. 모던 걸 출신이고 신여성들을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되냐? 배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귀족 마누라들은 구세대죠. 네. 한복 세대 아니에요. 네. 그 올드 걸. 유신 세대를 예. 예. 하고 그다음에 뉴 걸. 모던 걸. 뉴라이트 계열의 부인들. 예, 그렇죠. 정확히 보셨어요. 네. 예. 마치 무슨 정당 여성여 같아요. 아, 예. 예, 이렇게 해서 딱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참가해서 만들었는데 참 비유 좋습니다. 예. 바로 중일전쟁 수행을 위해서 국방헌금의 조달과 후원이겠죠. 그 다음 네. 환송회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참전용사 이건 일본인들입니다. 네. 가정 방문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애국금체가 경성여자 고보 경기요구입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뭐냐면 왜 금빈을 비롯한 것을 모아요. 이것을 일본 조선군 사령부에 헌납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뭐냐면 김은호가 그림으로 그린 게 금차복납도예요. 복납도. 김은호는 일제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화가고 그림의 기량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국 조선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 기량은 빼놓을 수 없지만 기백은 개판이에요. 기백은 개판이고 예, 제가 잘 미술은 잘 모릅니다. 그 김은호의 그림 보면요, 제가도 좀 볼 수 있는 약간의 소감이 있어요. 2단 김은호 맞죠? 예, 예. 그리고 김기창의 그 스승이죠. 스승. 예, 운보 김기창, 2단 김은호. 그렇죠. 이게 후소회라는 한국의 전통 화단의 마피아라고 하면 이상한 거고 가장 거대한 거목 아니면 거대한 메인 트렌드. 논계사당에 걸려 있는 그림. 예, 지금 이제 철거됐지만. 아, 네. 그게 춘향이 얼굴과 똑같아서 또 코미디였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김은호 화백의 부인과 얼굴이 닮았다 얘기도 있었고 뭐 모델이 됐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김은호의 금차복납도가 바로 친일 그림 제1호가 됩니다. 그렇군요. 금차복납도 금비녀 뽑아갖고 바치는 그림. 그래서 늙으면 늙을수록 더욱 활발해지고 있네요. 네. 예. 민병석.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하자면 다수면 수다욕이란 말이 있어요. 자, 지금요. 예, 빨리 가죠. 갈 길이 머니까 예,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거 다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한번 볼게요. 예. 37년 10월부터 40년 9월까지 조선총독부 직속의 총독자문기구인 임시교육심의위원회 위원, 그리고 38년 9월 시국에 대응한 뭐 어쩌고저쩌고 조선총후보국회 발기인, 39년 4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고문, 동양의학협회 고문, 7월에 사단법인 조선귀족회 회장, 40년 4월 박영효 고흥겸의 사망으로 결혼이 생긴 조선귀족회 이사의 남작 박서양과 함께 다시 보선되었고, 중추원 부의장이 39년 10월 82세의 고령으로 중초원 고문에서 부의장으로 임명되고, 1938년 1월 12일 고문이었을 때 1월 20일 민병석 자작, 윤덕영 자작, 이윤용 남작, 지원병 실시 발표에 기면과 감사 휘호를 쓰고, 윤도경은 대중 환배입니까? 환변. 예. 환변. 민병석은 위익 황사 맞나요? 예, 하여튼 등등등 휘호를 쓰고. 예, 여기 조금 설명해야 돼요. 그래도 예, 아무 시간 바쁘셔도 네. 예, 쉽게 말하자면 이건 이런 얘기예요. 지금 38년도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1938년도에 조선인들도 지원병으로 바뀌었다. 육군 특별 지원병 이렇게 네.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만세, 우리도 드디어 일본 군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원병은 실은 39년부터 가지만, 네. 그러니까 38년도에 그게 발표가 되니까 38년도 1월 20일 날 바로 이게 민병석, 윤도경, 이윤용 이 같은 이제 귀족들이죠. 친일 귀족들이 바로 기념하는 감사 히어로서예요.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그래서 나왔던 게 윤도경은 대중 환변, 대중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박수를 쳤다 이런 뜻이에요. 네. 민병석은 위익 황사, 황사는 황군의 병사예요. 황군의 병사의 위익, 날개가 되어서 호위한다. 네. 그 다음에 이윤영은 광희 운해, 온 빛이 광명이 우주 전체를 비춘다. 이 영광스럽고 감사스럽다 이렇게 히어로를 쓴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늙은 사람들, 친일 노추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민병석은 이때
드디어 죽습니까? 예, 이걸로 죽죠. 이제 죽는 거죠, 드디어. 네. 되게 오래 살았어요. 예. 예, 그렇게 됐는데, 뭐, 알다시피, 말년의 행적은 잘 알다시피 조선유도연합회라든지, 왕공적 심의하겠죠. 그 유교, 그 다음에 귀족, 왕실, 또는 조선자 편수회, 이런 쪽에 이야기 하다가 암이 걸려요. 그 다음에 1940년 8월 6일, 일본 도쿄병원에서, 상당히 고급 병원 갔다 얘기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가서 죽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는 장남인 민홍기가 이어받게 됩니다. 네. 민홍기, 기자 돌림이군요, 이 집안이. 예. 네. 특이자. 자, 그렇다, 예.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죠? 예. 할 수 있는 진이 다 했어요. 와, 근데 지금 갈 길이 먼데, 민병성 얘기만 하더라도 벌써, 예. 근데 민복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의외로. 그렇군요. 예. 자, 일단 자귀는 장남이 아니라서 물려받지 못했지만, 대신, 하여튼 그 차남인가요? 예, 민복기에 대해서, 민복기는 1913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장수하는 집안이군요. 네, 되도록에 장수였어요. 보니까, 욕 먹으면 장수한다면서요. 민복기인데, 복기란 이름은 그대로 있고, 창씨계명에서, 네. 이와모토라는 성이 있군요. 예, 이와모토. 네. 예, 이 민복기 뭐 알다시피 KS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해박이 70년대, 80년대까지는 경기고 서울대 가는 것을 FM 코스라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스카이 코스로 가는. 일제시대 때 경성 제일고보였던 경기고등학교. 예, 거기 나오고. 출신이라는 거군요. 예, 가고 그다음 경성제대 나왔고. 경성제대 나오고, 와.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37년에 졸업을 해요. 내 고등학교 선배네. 저도 이명박이 제 선배예요. 대학교. 저는 이명박 또 선배네요. 예. 아. 제 후배시잖아. 이거 그렇게 미치겠네요, 이해하고 정말. 있어요. 중간에 많아요, 좋은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졸업한 그 해, 37년 그 해에 바로 사법고시 붙는 거예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예. 고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38년부터 경성지방법원 서울지법이죠. 네. 여기서 뭐냐면 사법관 15 수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습으로 38년부터 39년까지 검사 대리로서 판검사 사무를 수습했었어요. 예, 그렇게 되고, 예, 그다가 이제 드디어 1939년 12월 달, 네. 경성지방 예비판사, 이제 이때 고등관 7등인데, 네. 예, 그래서 이때부터 항일운동에 관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39년 12월 19일에 예. 민족혁명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체포된 이초생의 재판에 참가했고요. 예, 이초생이라는 분은 민족혁명당 당원이에요. 네. 민족혁명당 시간에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지만, 민혁당. 1935년 7월 달에 중국 난징, 남경. 예, 남경에서 창단인데 처음에 9개 정당 했다가 나중에 7개 정당으로 7개 정당에 참가합니다. 좌우가 합친 그렇군요. 가장 큰 정당이었어요. 네. 여기에 주도 세력은 약산 김원봉 선생 아시죠? 의열단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김규식 선생, 네. 근데 조소왕, 신익희, 지청청 장군 이분들이 다 참가하는 곳이에요. 사회주의 계열과 무정부 계열 그리고 민족주의자 계열이 고루 섞였군요. 예,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민족혁명당 이초생이라는 분은 개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결의 내용을 할 때 어떤 분이 알면 그 판결이 얼마나 나쁜지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이분은 개성 사람이니까 뭐죠? 인삼 장사를 가장 한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인삼 장사를 하면서 뭐냐면 홍콩에 같은 데서 인삼공사에 있으면서 예, 네. 하면서 사람들 만나 다닌 겁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뭐냐 중국을 중심해서 3년간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다가 체포가 돼서 국내에 들어와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바로 여기서 바로 3년간 복역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예, 그래서 3년 3년 재판 받았고, 나왔고 예, 그래서 같은 달 28일에는 또 상록회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뭡니까? 연장이지죠. 상록회는 그 상록수에 나오는 그 상록회입니까? 맞아. 그래서 그 소설에 영향이 있어서 상록이라는 말이 유용해요. 학생운동에서. 특히 농촌 지역대에서. 예, 근데 우리나라는 상록회 사건이 2개가 있어요. 네. 예, 전두환 일제시대 때 상록회 사건이 있고, 그다음 전두환 시대 때 상록회 사건이 있어요. 네. 근데 전두환 독재기의 상록회 사건도 약간 설명해 드리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억해야 되니까. 네. 지금 교과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예, 1983년도에 지금은 이 체제일지 몰라도 기독교 사회연구소라고 있어요. 기사연. 유명한 단체죠. 이분이 여기 단체는 유신시대부터. 그렇죠. 예. 기독교 진보연구단체잖아요. 네. 여기서 한국사교육계 개판되는 이유는 뭘까? 한번 교육 잘못이고 교과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교육과 사회라는 주제로 네. 교과서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권력자들이 만든 국정교과서들에 대한 분석이 시작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사들을 모았어요. 교사들 모아놓고 이제 이 분석을 하기 전에 그럼 전문가들 한번 모아서 강의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강만길, 리영희, 송건호 같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엄청난 분들이시군요. 예. 네. 그때 이분들이 하는 말이 한국사회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대다수가 잘 사는 사회로 가지 소수가 잘 사는 사회로 가면 안 된다. 안 됐네. 예. 그다음에 민중이 주인이 되는 통일운동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교과서에서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때 경찰이 뭐냐면 야학 비판이라는 팜프렛이 돌았어요. 예, 뭐 있으나 학생운동사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이걸 추적하다가 이 교과서 분석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일단은 교사들이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관련 교사들을 조진 거예요. 고문한 거예요. 고문하다 보니까 뭐냐면 해서 빨개는 먼 겁니다. 네. 느닷없이. 그러다가 이영희, 강만길 이런 사람들이 강서로 왔다니까 더 큰 대박이잖아요. 잘 됐다 싶어서 네, 키운 거죠, 사건을. 키우는 사건이. 이것이 바로 상록회 사건이에요. 근데 왜 상록회예요? 예, 이 교사 분석팀이 이제 모임을 시작할 때 저들의 푸르는 솔잎을 보라. 상록수를 불렀군요. 예, 불렀고 그다음에 그 회지가 상록이었어요. 이게 바로 김민기 씨가 네. 야학 운동을 할 때 그렇죠. 그때 야학 졸업식 때 예. 만들어서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요공 조작 사건이네요. 예, 그때 맞아요. 이때 수사해서 크게 뻥튀기 했던 놈들이 바로 그 대공부실이 박초원이에요. 박초원? 예. 박초원 치안감. 예, 87년도에. 박종철 고문 사건 87년 바로 그 박정철 고문 사건의 핵심이었던 박초원. 예, 그 팀이에요. 그렇군요. 하여튼 근데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지금 그 재판관이었던 사람들 예. 옛날에 공안검사 출신들이 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게 말이 그러니까 헌법 파기보면 헌법 재판을 하고 있으니 코미디죠. 예, 할 얘기는 참 많지만 예.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예. 그럼 일제강점기의 상록회 사건은 뭘까요? 네, 일제강제 상록회 사건을 할 때는 수원 고등농업 보통학교지 수원 농고라 그러죠. 수원 상록수 농고. 운동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37년도에 춘천에서 네. 춘천고바 학생들이 일제에서 비밀계사를 조직해서 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비밀계사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냥 독서를 만들어내요. 독서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들통이 나가지고 20여 명이 이게 뭐냐면 감옥에 옥고를 치는 게 바로 상록회 사건이에요. 바로 이 상록회 사건은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이어져 가지고 무려 어느 정도가 끌려갔냐면 이 상록회 사건이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었어요. 네. 이제하다 38년도 12월 달에 이 발각이 됩니다. 일부 경찰에.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재학생과 졸업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137명이 검거되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춘천경찰서에 끌려갔다가 이 중에서 36명이 송치가 되고 36명. 네. 그중에 12명이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사범으로 선고를 받았던 것이죠. 춘천 여기에 민복기가 고등고등학교라고 참가합니다. 한다면 춘천 지금 고고라고 춘천고죠. 한다면 그러니까 고등학교인데 지금 따지면 일제시대 고등학교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네. 뭐 국민학교 소학교를 나온 애들도 많지 않았는데 예. 이 중학교는 물론이고 특히 고보라고 한다면은 대단히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고보생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학교 단위 인구 비율을 봐야 되니까. 예, 그 동네에 그 시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입니다.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 학생들 많이 조숙했으니까. 그럼요. 네. 그 일본인들은 주로 중학교를 다녔잖아요. 5년제 네, 정규. 네, 중학교. 예, 경성중학교나 이런 식으로. 근데 네. 조선인들은 근데 가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보를 간 거예요. 고등고등학교. 한 교수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고보를 나오면 엘리트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민복기가 바로 이 재판에 참가했는데 춘천고보 상록고 사건은 그 이후에 뭐냐면 춘천 지역의 항일 학생들에게 선구적 역할을 했던 거예요. 네, 네, 네. 예, 여기에 뭐냐면 민복기가 예, 참가를 한 것이죠. 그렇군요. 자, 정리를 정리해보자면, 예. 비밀결사 상록회를 조직하고 독서회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된 남궁태, 이찬우, 문세현 등의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고, 예. 예. 그 뭐 1980년대, 70년대 유심 판사로서 또는 그 대공 뭐 이렇게 공안 판사로 네. 참여했다는 거랑 뭐 별 다를 게 없네요. 그렇죠. 저기서 정찰제 판결했던 그룹들 있잖아요. 정찰제 예.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한승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예, 데모 뭐 돌 몇 번 던졌다 그러면 너는 몇 년? 예, 그러니까 검사가 딱 구형한 대로 그대로 땅땅땅 때려서 정찰제 재판이란 말이 네. 나왔죠. 바로 유신 때. 애누리 없이. 예, 그 정찰제 재판했던 공안 판사, 의용 판사들의 모습이 민복기가 나오고 있죠. 이미 예. 예, 이렇게 나오는데
민복기는 그 이후에도 행복하게 가요. 계속 승진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제 40년 5월에 공식 정식 판사가 돼. 예비 판사에서. 네. 판사가 되고 그다음에 해서 45년 6월 달 해방되기 2개월 전에는 경성 복심법원 고등법원이죠. 오. 예, 옮겨서 해방될 때까지 근무합니다. 지금은 따지면 서울 고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대법원 없었으니까. 자, 15로 들어갔었던 38년부터 치면 7년. 예. 판사로는 5년 동안 근무했네요. 예, 그거 어떻게 보면 5년밖에 안 되잖아. 또 7년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 졸업 마치고 나서 인생의 전체를 그 신일로 보낸 거예요. 아. 이해가시죠? 그럼- 딴 길을 안 봤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사실 그래야 되는 건데, 한 왕조를 섬기다가 예. 운이 다했다고 느껴진다면은 백이야 숙제처럼 예. 야산에 들어가서 나물만 먹다가 물만 먹다가 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우리가 절의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생육신, 사육신 꼭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친일의 열과 성을 다했으면 뭔가 좀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임종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해방 전에 친일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예. 해방된 이후에 그 친일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보면 이 민복기는 둘째라서 자기는 세습 못했지만 네. 친일 DNA라는 정수를 이어받은 거야. 그렇군요. 애비로부터. 그 해방 이후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승장구. 예, 우화 등선이 아니라 승승장구. 어떻게요? 일단 해방이 되자마자 미 군정에서 경상 지방재판소 부장판사 임명됩니다. 으아. 그대로 합는 거예요. 네. 부장판사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경력직 인증했다는 거예요. 13년생이니까 30대 초반의 나이에. 예, 네. 32살인가요?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경력직 인정받은 거죠. 네. 예, 그다음에 해서 미 군정청에서 사법부 법률 기초국장, 네. 법률심의국장, 뭐 대한민국 지금 법률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사전 작업들을 하고 있는 야, 거예요. 국장급. 네. 그래서 이제 해방이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48년 8월에.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뭐냐?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을 지납니다. 네. 아주 그냥 일제시대 친행제가 아주 훌륭하게 대접받은 거죠. 예. 예.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승만 때 역시 그 이승만의 파트너십을 갖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48년 11월 달 법무부 검찰국장 네. 이사관으로 있다가 겸 대검찰청 검사로 네. 시작해서 마침내 1955년에는 검찰총장에 임명됩니다. 와, 우리나라 나이로 43살이에요. 예, 뭐 그때 다 막 올라갔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뭐냐면 56년 7월까지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전업을 해요.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검찰총장 하다가는 보통 옷 벗고선 전관유효 받으면서 변호사 하는 건데 네. 여기 잠깐 얘기를 하자면 가인 김병로 선생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예. 변호사로서 독립운동가들 변호하는데 예. 그 모든 정력을 쏟고서 그리고는 본인은 거의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청빈하게 살면서 아, 그럼요. 이승만 정권 때 초대 대법원장이 되면서 각을 세우죠. 이승만과. 그 이승만이 헌법 파괴하니까 헌법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정말 초창기의 사법부는 멋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당시 가인 김병로 선생이 살던 마을에는 도둑이 들어오다가도 나갔다 그래 그 마을에. 왜냐하면 밤에도 김병로 선생이 책 읽는 소리가 들렸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법조인도 있었는데 예. 변호사로 전업했는데 어떻게 유신 때 대법원장이 되죠? 하여튼 부르면 권리가 부르면 좀 달려가는 거죠. 아. 한마디 얘기하면 그래서 이 1956년 6월 달에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어요. 근데 박정희 때 복귀됩니다. 어쩜 꼭 이렇게 되는지. 허허. 그래서 1961년 9월부터 1963년 4월까지 대법원 판사,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네. 또 변호사에서 다시 왔어요. 그들이 뭐냐, 웬걸 이제 다시 뭐냐, 66년에 와면 법무부 장관이 돼, 박정희 때. 허허. 지금 승승장구에다가 드디어 박정희의 품으로 안겨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총수까지 하다가 네. 그만뒀다가 다시 법무부 장관. 네네네. 그거 쉽게 말하면 박정희 친일파 다시 부른 거지 뭐. 예. 자, 그 다음에 더 웃긴 게 66년에 가서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68년부터 78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대법원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 아주 어렸을 때 민복기는 그냥 대법원장이었어요. 저도 알았어요. 왜 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민복기를 아는지 몰라. 예. 요즘 왜 그 대법원장 사람- 이름 누가 압니까? 왜 대법원장 이름 우리가 하도 알고 오래 있어야 돼? 하니까. 예. 별로 한 일도 없는 인간이.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쳐서 나게 되니까 79년도에 변호사를 다시 개업했는데 여전히 그러고 나서도 뭡니까? 이
국토통일원 고문이나 국정자문위원 전두환 때부터. 이렇게 해서, 그다음 헌정제도연구위원회 온갖 걸 다 했어요. 그다음 2007년도에 죽었어요. 90살이 넘어서 죽었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리하시자면 1963년부터 1966년까지 16, 17, 18대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3번. 예. 오. 그다음에 68년 10월부터 78년 12월까지 5대 6대 대법원장을 지낸 거예요. 10년. 대법원장의 임기는 그러니까 5년이었다는 거고. 예. 그다음 전두환 정권 때는 국정자문위원이나 국토통일원 고문, 헌정제도 해서 한마디 얘기하면 언제나 권력의 네. 측근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게 68년부터 78년까지 10년간 대법원장을 지냈고, 예. 근데 이때가 그 삼성개헌 예. 그리고 인혁당 사건, 2차 인혁당이죠. 네. 예. 그래서 사법사상 암흑의 예. 날이었던 8명의 사형수, 그리고 예. 71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유신 독재, 뭐 긴조, 하여튼 헌법을 가지고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그 악행은 다 저질렀을 때였는데 이때 대법원장이었다는 예.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이 헝겊이 되는 시기입니다. 헌법이 헝겊이처럼 너덜너덜했었다. 예, 그 지금은 헝겊이 누더기로 되는 시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그렇군요. 시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시기에 바로 이 민복기라는 사람은 딱 한마디 하면 사법을 권력의 행정부의 신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정리가 하면 됩니다. 네. 뭐 이건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네네. 이 1968년도에 박정희가 제5대 대법원장 민복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네. 이때 가면 대법원장이 됐으니까 취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소박해요. 새롭고 밝은 사회법부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말 좋네요. 근데 항상 잘 보세요. 권력자들이 꼭 하는 것은 질서, 안녕, 그다음에 밝고 명랑한 사회, 건전한 사회 이런 말을 쓰죠. 네. 통제 언어입니다. 그죠? 새롭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새롭고 밝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어두웠다는 얘기인가? 자기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해서 뭐냐면 오늘로 다 하겠다 다짐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땠어요? 네. 첫 번째 그 사태가 뭐죠? 대법원장 되면서. 이게 바로 1차 사법파동이에요. 1차 사법파동. 대법원장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예, 이제 이것은 이제 사건은 복잡한데 내막은 단순해요. 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건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1971년도입니다. 71년. 유신 1년 전이죠. 네. 근데 서울지검 공안부 검찰들이죠. 그러니까 검견들인가요? 예. 들이 뭐냐면 서울 형사지방법원에 이범열, 배석 판사인 최공훈, 이남영, 이패석이한 등 쉽게 법원 쪽 판사와 그 개통 사람들을 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한 거예요. 잘 보세요. 검사가 판사를 구속영장 신청한 것이 거의 없는 일이죠. 아하. 예, 옛날에. 예. 그것이 뭐냐면 이른바 뭐냐면 이 방공법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네. 방공법이 아시겠죠? 간첩이나 이런 얘기 그러게요. 될 때 뭐냐면 변호사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예요. 뇌물을 받았다. 네, 네. 근데 이게 대해서 뭐냐면 판사들이 집단 사표를 낸 것이 1차 사법 파동이에요. 아니 뇌물 받았으면은 뭐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는데요. 예. 예. 그렇게 우습죠. 왜냐하면 서울지법판사, 형사지법판사 37명을 포함해서 전국 지방판사 153명이 집단 사표 제출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음모라는 그런 거군요. 뭐가 있었겠죠. 예. 예, 사실 뭐냐, 이 판사들이 어떤 판사들이냐면, 그 당시에 막 조작 사건이 많았잖아요. 연공 조작. 그때 바로 이 판사들이 영장 기각을 한다든지, 영장을 기각시킨다든지, 무죄 판결 내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제 길들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방공법 위반했다고 온 피의자들 딱 보니까 판사의 양심으로 봤을 때 막걸리 간첩들 아니에요. 막걸리 간첩들이니까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소주나 먹고 와라 이렇게 되는 기각시키고 그러니까 정권에서 길들이게 하려고 이렇게 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거군요. 예. 법조인들의 기계를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워낙에 큰 반발이잖아요. 네. 154명이면 그 당시로서. 네, 엄청. 그게 그러니까 박정희로서도 이게 더 밀어붙일 수가 없었어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직수예요. 왜? 중앙정보부장.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했던 사람이잖아요. 신직수 하면 연구해볼 만한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신직수 법무장관에게 이 사건 수사 그만해. 왜? 뽑으면 뽑을수록 자꾸 자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안 얘기가. 네.
그렇게 하고 민복기 대법원장이 법관들에게 처우 개선하겠다. 당근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수습이 된 게 바로 1차 사법파동입니다. 자, 신직수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복기 대법원장은 2인 삼각처럼 네. 박정희를 황금 파트너들이에요. 예, 떠받치는데 예. 참 황금 파트너들이었고 예. 예, 이게 1차 사법 파동이었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집단 사표를 냈다가 젊은 판사들 기기에 놀란 박정희 정권이 사표 제출을 철회하는 형태로 매듭이에 지어진 게 1차 사법 파동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1년 뒤가 1972년 10월 유신 독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유신 독재가 됐을 때 그러면 10월 유신이 10월 17일에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럼 73년에 새해가 됐죠. 그 유신 사실상의 유신 첫 해잖아요. 제대로 된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싸우거나 아니면 사퇴를 해야 되는데 네. 신년사를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의 구조가 가장 집중적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유신헌법의 본질인 이상 사법권의 존재 양식 또한 이에 발맞춰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어이? 네, 이건 정말 씹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건 인용을 할 때 벗을 한번 벗겼어요라는 거네. 자, 이 용어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대법원장이 하는 말인데 우리가 논술 숙제할 때 다음은 사법부가 유신이 시행되자 이런 대법원장이 했다. 이것을 우리가 행정과 사법과 입법의 상권 분립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해석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논술 주제 같아요. 나 같으면 예. 이 민복기 대법원장의 이 말을 놓고서 논술 시험 낼 거예요. 상권 분립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박정희가 법원에 예. 해달 얘기지 법원이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유신이 중요하지만 유신은 그렇게 하려면 하시고 우리 법원은 독립적으로 그 법의 그렇죠. 그런 질서를 엄중히 세우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렇게 해야죠. 원래 적극적이면 유신은 헌법 질서에 어긋납니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은 법대로의 원칙과 양심과 진리에 맞춰서 하야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라의 통일과 번영, 이건 유신에서 박정희가 했던 말 아니에요. 그죠? 네.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즉,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유신한다는 말을 다시 이어받은 거예요. 정치 권력의 구조가 가장 집중적 효율적이한다. 대통령령을 독재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유신헌법의 본질인데 그것이 맞다는 거죠. 맞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사법부는 독재자를 위해서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옛날 일제시대 때 자기가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을 다하는 방식으로 판사를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아버지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았군요.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재건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법원장으로 참가했습니다. 예, 이게 2차 인혁당이라고 우리 부르는 것이죠. 네네. 워낙 인혁당 사건은 많이 아시지만 또 이게 반복이네요. 예. 네. 자,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반대운동이 한참 시작한 게 74년 민청학년 사건 아시죠? 민청학년 사건. 저러신 분 잘 모르면 김근태 선생 같은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바로 그때 민청학년 사건으로 갔어요. 네. 특히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전국 학생들의 석그 지도자들이죠. 네.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문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배후에.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용공 또는 좌경 세력을 몰면서 그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이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때에서 물론 이것은 중앙정보부가 했겠죠. 그래서 이 1974년 4월 25일 날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고 국가보안법 즉 긴조 4호와 국보 위반으로 240명을 체포한 거잖아요. 학생들을. 네. 그거에 관해서 이 재상이 이거 민청학년 사건 때문에 이제 확대한 거죠. 네. 이 확대해서 민청학년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제 확대하고 용공 조작하기 위해서 그 긴조 4호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240명 체포했는데 이 죄상이 인혁당 과거에 있었잖아요. 네. 이 인혁당 재건위원회를 설립해서 민청학년이 국가 전부 관련 것들에 대해서 지휘한 걸로 배후 지휘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혁명당을 재건해서 예. 인혁당을 재건해서 민청학년 배후 조정해서 학생들을 배후 조정해서 국가 전부 활동하려고 했다. 엄청나는. 네.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다수는 1975년 2월 15일 날 사면 복권되었어요. 네. 근데 나머지 38명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들이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졌어요. 네. 근데 여기서 도예종, 하재환 등 8명은 사형이 당하고 네. 김한덕, 나경일 등 9명은 무기징역. 네. 근데 김종대, 황인성 같은 12명은 징역 20년. 네.
근데 전적은 임구호 같은 분 8명은 징역 15년 아주 중형들이죠. 네. 이렇게 선고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죠? 이 가운데 8명이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네네. 이 사형 선고 받은 8명이 바로 뭐죠? 사형 판결 내린 지 18시간 만에 즉각 처형된 거예요. 도예종, 하재환, 여정남 등등등. 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서 세계의 사법학회인가요? 거기서 예.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그 날을 규정을 했고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예. 그 며칠 전에 돌아가신 신호트 신부께서 예, 신호도 강력 항의하다가 예, 사지 부풀려서 예. 그 끌려 나가고 추방당했습니다. 예. 자, 이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사법살인이라고 보죠. 네. 바로 이게 참가한 판사 아닙니까, 그죠? 네. 바로 대법원에서 거기 대법원장으로 있었어요. 사법부의 게다가. 최고였으면은 대법원. 이것만큼은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재판이라는 형태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 아니에요, 이거? 그러게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도 당당하죠. 이 DNA가 굉장히 오래가는 끈질긴 DNA예요. 네. 굉장히 끈질긴 DNA라 가지고 2011년 2월 이제 신문 보도 기사를 따르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가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할 때 바로 이제 이 민병석 씨 같은 수작자들. 네네. 민복귀는 해당이 안 되고 민병석이 해당됐어요. 재산 환수 대상에.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쭉 재산 환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숨죽였던 이 매국 후손들이 일제 소송을 걸었어요. 재산 반환 청구 소송 걸었을 때 네. 뭐냐면 60명의 후손들이 소송을 걸어요. 반환 취소해달라. 환수 네네. 취소하라고. 네. 60명의 후손들이 한 소송이 92건인데 그 당시 현재로서 네. 이 가운데 민병석 후손이 제기한 게 8건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뭐냐면 60명이 92건이다. 그렇게 되면 한 명당 1.5건이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민병석 후손은 8건이나 되니까 하하.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뻔뻔스럽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해먹은 재산도 많고 그만큼 많이 치부를 했다. 네, 해먹은 것도 많이 많고 해먹었다. 또 그만큼 뻔뻔하다 이런 것이죠. 네. 민병석, 민복기, 친일 이부자. 예. 이 사람들의 그런 저는 뭡니까 연좌제는 반대합니다만 왜 민병석이 조선왕조의 그런 공직자로 출발했다가 끝까지 뉘우치지 못한 그런 친일파로 승승장구하고 그 차남인 민복기가 친일 판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친일 출신인 친일파 출신 박정희의 충실한 사법부의 그 개가 되었는가. 예. 이건 역시 밥상머리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이 DNA라는 거 예. 이런 때는 연좌제라는 거 참 역사의 슬픕니다. 연자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역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 사망한 사람들에게 뭘 해줬냐. 대한민국 해준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민복기한테는 살해했을 때 국민훈장 무궁화장 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서울대에서는 2000년에 뭐 했어요.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선정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친일과 독재 충성을 다한 이들에게 대한민국 공력은 축복만 내려준 것. 가뜩이나 말 빠른 박한영 선생께서 오늘 쉼없이 달려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축박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2014년의 마지막 라디오 100년 전쟁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내후년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해야 되겠죠? 예, 누구나 반역자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현실 이게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